수도권 지역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수도권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생활경제, 재테크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IM 자산관리센터 최영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말이에요. 네네. 다들 만나는 분들 어렵다 그래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택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깡통주택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07년 이후에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양면성을 가진 주택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하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주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산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례자들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자산관리 방안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깡통주택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집에 뭐 깡통을 붙여놓은 것도 아닐 텐데요. 원래는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빚내서 투자해서 네네. 건질 게 없는 경우가 이제 깡통이랑 깡통계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에 적용된 사례가 깡통주택인데 네네. 예, 실제 그러면 사례를 좀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죠? 예, 깡통주택이 일단은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자 사례를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먼저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매가 4억 5천 정도 되는 2008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이 전세를 2억 2천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에 받아가지고 4억 2천에 자기 돈 3천만 원에 투자하신 분이 계신데 2008년에 사셨어요. 2008년에 사셨는데 이게 2009년에 5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이제 집주인분이 자기 돈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금융권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5천만 원을 받으신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전세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또 전세 가격까지 5천만 원까지 상승을 받아서 즉 5억 2천 정도 총 투자금이 됐는데 집값이 현재 4억 5천 원으로 떨어진 4억 5천만 원 떨어진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사실상 잘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세입자분들이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만약에 그 주택 이 소유자분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면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시세만으로도 7천만 원 이상을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히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사례에서는 만약의 경우 집값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는 우선권은 일단 은행권이 먼저 가져가고요. 2억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깡통 전세고 그렇게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전세금 담보대출 갚으면 실제로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이제 이럴 경우에 변제를 안 하게 되면 실제 집주인 3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어쨌든 이런 거 이제 깡통 주택이고 깡통 전세가 되는 건데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이전처럼 막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네네. 그나마 이제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겠군요. 네, 이런 사례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분양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건설사들에서 앞다투어서 이제 밀어내기 분양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많은 차익을 노리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때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을 얻어가는 이런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서 계속 인식이 되어 오다가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이자 대출을 활용해서 중대형 평형에 게다가 지금 현재 많이 회자되고 있는 버블 세븐 지역 그리고 제2기 신도시 등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깡통 주택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에 집값은 떨어지고 또 이제 융자금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생활에도 압박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깡통주택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습니까? 이 실제 상황이 정말 저희는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주택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 쉽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네. 이런 분의 실제 케이스를 제가 그래서 오늘 올해 상담했던 한 분의 케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얼마나 큰 그 인생의 피해를 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분은 그 2007년도에 그 인천 검단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기억 속에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이 이때 이쪽 분양 청약에 많이 시도를 했었었죠. 맞아요. 그때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인천 검탄의 33평, 그러니까 111제곱미터 아파트인데요. 네. 분양가는 3억 3,200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는 2억 4,500만 원인데 예. 얼핏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3억 4천이라면서. 네,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로 와닿을 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분의 대출 상황을 보면 담보대출이 2억에 신용대출 그리고 월세보증금 합해가지고 2억 5,900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집을 파시게 되면 이분은요. 자기가 투자한 돈뿐만 아니라 오히려 1,400만 원을 토해내고서 돈을 더 물어내고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분은 이제 생활을 본다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분의 현재 소득을 보면은 한 달에 378만 7천 원이 월 세후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중에 소비성 지출이 240만 원, 대출 이자가 89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로 40만 원 내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지금 빠듯하게 살고 계시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이분은 이제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도 소득 대비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이제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인 대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인 대출 1,000만 원도 내년까지는 상환해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중고인데 또 하나가 이분이 지금 사택에 살고 계시는데 사택이 이제 2006년에 이제 거주하면서 7년 만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택 1,500만 원에 살던 거를 또 나와야 되는 네.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 집으로 인해서 어디 이사할 곳도 지금 못 찾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는 3중고 상황에 빠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분양가가 3억 3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2억 4,500, 2억 5천이면 8천만 원이 허공에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8천만 원을 월급쟁이가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집뿐만 아니라 시세야 뭐 또 지나고 나면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 이제 생활의 압박을 받게 되고 원금 상환도 들어오고요. 네네. 이런 피해 사례자 이런 분에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산관리사로서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희도 이런 부분에 제일 난감한 게 이런 부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이제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하니까 가격이 회복돼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내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현재 수도권 주택의 1, 2인 주택이 증가하고 인구는 줄어들 텐데 가격은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양분의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는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현 상황에서는 오를 것이다 떨어질 때가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현실화시키는 건데요. 이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모든 자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을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인 대출은 여전히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네. 좀 안내를 해서 이자를 좀 드리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사택 보증금도 사택에서 나와야 돼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월 40만 원씩 내고 있던 보험을 조정을 해서 보험 해약금으로 이제 보증금 500에 20짜리 단독주택에 이제 새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아마도 아파트 사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많이 허전한 감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현재 이분 소비 지출 현황을 이제 다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이제 지출 총액이요. 기존의 소득은 그대로니까요. 현재 240만 원의 소비 지출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좀 조정을 한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월세 비용으로 냅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이자 내던 만큼을 다시 새롭게 이제 저축을 가져가면서 월세를 전세를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계획도 세우고요. 네. 자녀 교육도 준비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디엔가는 해결 방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부터 희망을 찾고 어떻게든 또 공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은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많은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현재 극약 처방을 좀 했습니다. 네.
깡통주택에 관한 상담 사례를 실제 보여주셨고요. 그나마 이분도 물론 피해가 크지만 본인의 선택이신데 이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세입자로 갔다가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을. 그런 네. 경우에 최근에 이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전세금 보장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좀 네네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세금 네. 보장 보장 신용보험이라고 해서 요즘 보증보험회사들에서 좀 나온 상품인데요.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주면서 손해를 껴안아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매매가 3억짜리 시세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설정액이 1억 2천이 들어가 있고 전세 1억 2천이 들어가 있다 한다면 보통 3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억 2,500, 75% 정도인 2억 2,500 정도 평균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일반적으로 선순위 대출에서 먼저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이제 세입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럼 약 한 1,500만 원 정도씩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이 전세금 신용보장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한다면 이런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모두 다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임대인이 지금 지급을 못하라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먼저 보장을 받는 그런 보험이 전세금 신용보장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연간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전세금 신용보장보험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0.265% 정도,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기타 주택에서 0.3% 정도인데요.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100%,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은 80%, 연립이나 다세대는 70%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일정 규모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마 우리 주택 보증 공사인가요? 여기서 하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깡통주택 피해 사례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깡통주택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짧게요. 예. 먼저 일단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증금 설정액과 담보 설정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저희가 자료한 준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투자 가능 범위, 내 소득 및 비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투자 가능 범위를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대가 비율이 가능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가 비율이 높은 주택이라 한다면은 큰 피해는 보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구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중대형 주택보다는 중소형 주택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차익보다는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네. 수도권 이코노미 오늘은 이 깡통주택과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M 자산관리센터 최영식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